강원도 산골짜기, 바람이 한겨울에도 쉬지 않고 불던 그 마을에서 나는 태어났다. 내 이름은 은서. 이름은 예쁘지만 내 삶은 그렇게 예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한다. 2살이 되기 전 아버지는 탄광 붕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마을 전체에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어머니는 언 땅 위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 정화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단 한 번도 다른 삶을 꿈꾸지 않았다. 다시 결혼하지도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다. 그저 나와 갓 태어난 남동생을 안고 차가운 산비탈에 있는 뇌가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달 후 동생은 열이 심하게 올라 병원에 가야 했지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동생은 내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때 내가 3살이 되기 직전이었다. 그 후 어머니는 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다. 그저 새벽마다 눈을 치우러 나가고 점심엔 찜질방에서 청소를 하고 저녁엔 노인들 밥을 지어드리러 마을회관에 갔다. 하루 세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지만 돈은 항상 모자랐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자랐다. 말이 없었고 감정도 숨겼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학용품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다. 겨울이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지붕이 새낡은 집은 눈이 녹아 물이 새고 밤에는 영하 20도를 견뎌야 했다. 우리 집엔 난방이 없었다. 단 하나의 석유난로로 거실과 방 2개를 버텨야 했고 어머니는 나에게 항상 얇은 담요를 양보했다. 나는 종종 밖에 나가 눈을 맞았다. 왜냐하면 집안이 더 차갑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벽 너머에서는 어머니의 한숨과 마당 끝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 즉 큰아버지의 술주정이 섞여 울렸다. 아버지의 형이자 우리 집에 얹어 사는 큰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벽을 치고 어머니에게 쌍욕을 퍼붓고 가끔은 어머니를 밀치기도 했다. 나는 그런 날이면 옷장 안에 숨어 눈을 감고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 초등학교 4학년이던 겨울, 외삼촌네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다. 어머니는 전날부터 음식을 준비했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마지막 상차림을 했다. 손이 부르터서 피가 났지만 한 번도 쉬지 않았다. 그런데 삼촌의 부인이 어머니가 차린 전을 맛보더니 모두가 있는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맛이야?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 음식도 이렇게밖에 못하지.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그 누구도 그 장면을 말리지 않았다. 나는 부엌 뒤쪽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손에는 접시를 들고 있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나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면 돼. 난 그런 말씀은 괜찮아.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어머니는 괜찮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다짐했다.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면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것이다. 어머니는 아무에게도 고개를 숙일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런 다짐은 내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자라났다. 학교에서는 조용한 아이로 통했다.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했지만 먼저 말 거는 일은 없었다. 급식은 항상 마지막에 받아갔고 특별한 날을 제외하곤 친구들과 점심을 먹지 않았다. 선생님은 내게 좀 더 밝아지면 좋겠어라고 말했지만 나는 밝아질 수 없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어머니가 매일 밤몰래 울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가끔, 정말 가끔 나는 꿈을 꿨다. 눈이 오지 않는 도시에서 따뜻한 집에서 어머니와 둘이서 TV를 보며 귤을 까먹는 그런 장면. 하지만 아침이 되면 나는 눈을 맞으며 다시 눈 치우는 어머니의 뒤를 따라 걷고 있었다. 그게 나의 유년기였다. 따뜻함을 갈망했지만 늘 차가운 공기 속에 갇혀 살아야 했던 나이. 누군가는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단지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 시절은 나를 망가뜨렸고 동시에 나를 지켜낸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 누구도 보듬어주지 않았던 소녀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소녀는 아직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나는 조금씩 세상과의 벽을 허물어 보기로 결심했다. 물론 여전히 내성적이었고 친구는 거의 없었지만 공부에 집중하며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목표 하나만은 분명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민준을 만났다. 민준은 전학생이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학생답지 않게 말투는 부드럽고 미소가 따뜻했다. 다른 남학생들과는 다르게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건넸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끝까지 들어주었다. 나처럼 조용한 사람에게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유난히 크게 다가왔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점심을 먹었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의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내가 사는 마을, 좋아하는 책, 싫어하는 음식 등 평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설렜다. 어느 날 민준이 말했다. 은서야, 너랑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져. 너는 그냥 따뜻한 사람 같아.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 쌓였던 얼음을 조금씩 녹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까워졌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았다. 나에게 민주는 단순한 좋아하는 사람 그 이상이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걸었고 생일에 받은 작은 머리핀 하나에도 며칠을 행복해했다.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 나는 세상이 조금 덜 무섭게 느껴졌다. 민주는 나에게 세상도 나를 받아줄 수 있구나라는 착각을 선물했다. 하지만 그 착각은 얼마 가지 않았다. 고3이 되던 해 민주는 서울의 한 명문대학교에 합격했다. 나는 그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우리는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고 전처럼 긴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내가 보낸 메시지에 이틀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다.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결국 사흘째 되는 날 짧은 답장이 왔다. 은서라, 미안해. 우리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졌고 나는 침대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뭘 놓쳤는지, 무엇이 그를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SNS에서 나는 믿을 수 없는 사진을 보게 되었다. 민준이 서울의 한 카페에서 어떤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 여자는 우리 반 친구였고 나와 꽤 가까웠던 사람이었다. 그 순간 심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배신감, 수치심,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여 나를 짓눌렀다. 나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도 먹지 않았고 거울도 보지 않았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밤이 되면 나는 조용히 울었다. 민준이 나에게 했던 말들, 웃으며 함께 보냈던 시간들, 나를 위해 사줬던 그 머리핀이 떠올랐다. 그 모든 기억이 지금은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 작은 죽 그릇을 들고 있었다. 나는 등을 돌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아무 말 없이 손등을 한번 쓰다듬고 나가셨다. 그 따뜻한 손길조차 나는 견딜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어머니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학교를 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내 책가방을 문 앞에 놓아두셨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아팠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켜 작은 거울 앞에 섰다. 초췌한 얼굴, 텅 빈 눈, 갈라진 입술. 나는 내 모습을 보고 속삭였다. 이게 사랑이었을까?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감정이 이렇게까지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동시에 그런 감정을 무조건 아름답다고 믿었던 나의 순진함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어느 날 나는 책상 서랍에서 그 머리핀을 꺼냈다.
민준이 내 생일에 준 작은 선물.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거야. 누구보다 나부터. 그 후 나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여전히 마음은 아팠고 감정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지만 더는 울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울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희망을 아직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희망은 아주 작은 불씨처럼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강원도의 겨울은 잔인하리만큼 차가웠고 지난해보다도 더 깊은 눈이 내렸다. 나는 그해 겨울 세상의 온도가 영하 20도라도 상관없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그보다 더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민준과의 이별, 그 이후의 공허함은 예상보다 더 길고 깊게 나를 삼켰다. 나는 겉으론 학교에 다니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다시 평범한 하루를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고 기도하곤 했다. 모든 게 무의미했고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았다. 어느 날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보았다.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손에는 칼을 쥐고 있었고 식재료를 손질하다가 그대로 기절한 듯했다. 놀라움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어머니를 흔들었고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은 어머니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웠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나는 즉시 119에 전화했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다. 그 밤 응급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검사를 기다리며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위궤양이 심했고 심각한 영양실조 증상도 함께 있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환자분은 오랜 시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도 상당하네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어머니는 나보다 더 오랫동안 더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오셨다는 걸. 내가 시련에 아파하고 세상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도 어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도시락을 쌌고 눈을 치우고 늦은 밤까지 일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녀를 걱정해주지 않았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미안하다. 괜히 걱정 끼쳐서.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무너졌다. 지금껏 그 어떤 순간보다도 더 많이 울었다. 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미안했다. 그동안 내 감정에만 빠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며칠 후 어머니가 병실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사이 나는 조용히 손톱깎이를 꺼냈다. 거칠고 마른 손톱을 조심스럽게 깎으며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작고 마른 손,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들. 이 손으로 나를 키우셨고 이 손으로 눈 덮인 산길을 매일 걸으셨고 이 손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의 손을 지킬 거야. 병원에서 돌아온 뒤 나는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 무언가 대단한 결심을 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아주 작고 소박한 일부터 하나씩 해보기로 했다. 우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 마음을 다스리는 명언집, 심리학 에세이,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들을 천천히 읽었다. 그러다 점점 내 안의 감정들이 말랑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밤 하루에 있었던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노트에 적었다. 오늘 어머니가 미소 지어주셔서 고마웠다. 버스 기사님이 따뜻하게 인사해주셔서 기뻤다. 내가 점심을 다 먹었고 속이 편했다.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그 작은 감사들이 내 안의 어둠을 조금씩 밀어냈다. 또한 나는 동네 작은 베이커리 카페에 취업을 했다. 학교를 마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에도 일했다. 빵 냄새, 따뜻한 커피 향, 그리고 손님들의 미소가 내 마음을 녹였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수고했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울컥했다.
그 공간에서 나는 또 하나의 가족을 얻었다. 카페 사장님은 내 사정을 듣고 내가 실수해도 다정하게 격려해 주셨고 동료 직원들은 나를 이름으로 불러주었다. 단순히 거기 조용한 아가씨가 아니라 은서 씨로 불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렇게 어느새 봄이 찾아왔고 어머니의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다. 나는 월급의 일부를 모아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타고 속초 바다를 보러 갔다. 그 바다 앞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은서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예전보다 조금 더 따뜻해진 손, 조금 더 힘이 생긴 손. 그 손을 붙잡고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의 봄이 되어드릴게요. 그날 밤 나는 병실에서 했던 다짐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큰 치유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슬픔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카페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여전히 바쁜 하루였지만 어느새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나 자신에게서도 세상으로부터도. 어느 날 카페에 앉아 마감을 준비하던 중 익숙한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떠올랐다. 민준.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이름은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을 건드렸다. 하지만 놀랍게도 나는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다. 그저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메시지를 열었다. 잘 지내. 오랜만이야. 혹시 잠깐 볼 수 있을까? 몇 번이고 지웠다 다시 쓴 듯한 망설임이 느껴지는 문장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다. 왜 지금일까? 왜 다시 나타난 걸까? 그가 떠난 이후 나는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달랐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내가 그를 만나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다는 것을 내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며칠 후 우리는 시내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그는 변하지 않은 얼굴로 내 앞에 앉아 있었다. 조금 더 말랐고 눈가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은서라, 보고 싶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더 이상 사랑도 그리움도 아니었다. 그저 지나간 한 계절을 떠올릴 때 느껴지는 먼 풍경 같은 것이었다. 이제야 연락했어.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계속 마음에 걸렸어. 그때 너한테 너무 못했단 거 알아. 내가 겁이 났어. 서울에서의 생활, 미래, 너와의 거리. 그 모든 게 무서웠어. 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이제는 그의 이유가 궁금하지 않았다. 그의 후회도 미안함도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싶었다. 내가 왜 그렇게 아팠는지, 왜 그가 떠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스스로를 미워했는지. 그때 내가 나를 떠났을 때 나는 한참 동안 나를 탓했어. 내가 부족해서일까? 내가 더 예뻤으면 달라졌을까? 내가 너한테 짐이었나? 그런 생각들로 달을 무너졌어.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 문제는 내가 아니었다는 걸. 나는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넌 나를 떠났고 나는 그 슬픔에서 스스로를 다시 찾아냈어. 그래서 고마워.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내가 울기를 혹은 그를 용서하며 다시 붙잡아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을 뿐이다. 고마워, 민준아. 그때 너의 이별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야.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테이블 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식고 있었고
그와 나 사이엔 이제 아무 말도 남아있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살짝 차가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볍고 따뜻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과거를 완전히 놓아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 나는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과 마주했다. 그리고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그를 용서했다. 하지만 다시 사랑하지는 않았다. 며칠 후 카페 사장님이 나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직접 만든 디저트를 팔아보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나는 밤마다 쿠키와 케이크를 굽기 시작했고 손님들은 내 디저트를 좋아해 주었다. 작고 소중한 나만의 일이 생긴 것이다. 어머니는 나의 작은 변화에 누구보다 기뻐하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야 내가 웃는 모습을 자주 보는구나. 정말 고맙다, 은서야. 나는 대답 대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는 여전히 거친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손이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사랑을 보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다시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가을이 지나고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작은 창문 너머로 흩날리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첫눈은 고통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는 신호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이 눈을 마주보며 웃을 수 있었다. 나는 여전히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내가 만든 쿠키와 케이크는 이제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사장님은 내게 디저트 코너를 정식으로 맡겨주셨다. 작지만 내 손으로 만들어낸 공간. 그 안에서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여고생 한 명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낯설지 않은 눈빛이었다. 조용히 다가와 계산대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유튜브에서 마음 이야기하는 분 맞죠? 나는 잠시 놀랐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영상 보고 나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덕분에 병원도 가보고 상담도 받았어요. 살아라겠다.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다. 은서야,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니. 엄마는 이제 더 바랄 게 없어.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따뜻하고 생기가 느껴지는 손. 그 손을 마주 잡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가장 큰 기적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하나씩 짧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로하는 법. 지금 울어도 괜찮아요.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것들, 배운 것들, 그리고 아직도 배우고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나눴다. 영상 아래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언니, 저도 가족에게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언니 덕분에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됐어요. 이 영상 보면서 저도 조금씩 웃고 있어요. 고마워요. 언니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돼요. 나는 그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위로를 받았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작은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그저 견디는 것이 전부였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마을 외곽의 조용한 산길을 걷다가 어머니가 문득 멈춰 섰다. 예전에 이 길 너랑 업고 다녔던 거 기억나니? 눈이 허리까지 왔던 날도 있었지. 그땐 너를 지키기 위해 매일 싸워야 했어.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젠 제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그 겨울은 지났으니까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겨울은 여전히 춥지만 나는 더 이상 얼어붙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다시는 혼자 쓰러지지 않기로 약속했으며 무엇보다도 나를 일으켜 세운 사랑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에 의지하지 않는다. 내 존재의 가치를 누군가의 시선에 맡기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증명했다.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버려져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가끔은 흔들리고 가끔은 과거가 불쑥 찾아와 마음을 무겁게 한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다. 그 모든 불안전함 속에서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나는 내 일기장에 이런 글을 적었다. 겨울은 다시 오겠지만 이제 나는 그 안에서도 따뜻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이 다른 누군가의 삶도 밝히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묻지 않는다.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했을까? 대신 이렇게 묻는다. 내가 겪은 이 아픔으로 누군가의 겨울을 덜 춥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응,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 계속 걸어가자.